주먹이 지배한 국회의사다. 피 묻은 새로운 깃발 주먹이 이념을 만나다. 1945년 늦여름 서울의 거리는 해방의 환희와 함께 극도의 혼돈 속에 잠겨 있었다. 일제 경찰의 잔재는 무너졌으나 그 자리를 메운 것은 희망이 아닌 좌우 이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었다. 김두한은 종로 뒷골목, 자신이 수십 년간 피를 뿌려 지켜온 영역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정복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주먹과 의리로 세운 그의 왕국은 이념과 조직, 그리고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질서 앞에서 한낱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더욱 차가운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인적이 끊긴 낡은 요정의 별실에서 그는 한 사내를 만났다. 사내는 어둠 속에 파묻힌 채 김두한에게는 익숙지 않은 양복을 갖춰 입은 인물이었다. 그는 고위층을 대변하는 정치 공작원, 곧 이 시대 권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다. 사내는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김두한의 지난 세월을 존경하는 듯 운을 뗐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섰다. 두한 형님, 이제 주먹으로 쌀을 빼앗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이 나라의 깃발을 누가 잡느냐에 달렸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김두한은 묵묵히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사내는 그의 침묵을 기회 삼아 더욱 파고들었다. 형님은 여전히 거리를 지배할 수 있겠지만 그 거리 바깥의 하늘은 이제 붉은색과 흰색으로 나뉩니다. 형님의 힘이 곧 민족의 깃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김두한의 주먹이 정의를 실현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형님의 주먹이 곧 국시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김두한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폭력이 단순한 영달이 아닌 민족과 자유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한 성전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율했다. 그 순간 거리의 왕이었던 김두한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치 권력과의 검은 계약을 맺었다. 그는 이념의 명분 아래 폭력을 제정했고 정치 깡패라는 이름의 그림자 전사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했다. 그에게 던져진 첫 임무는 붉은 깃발을 든 좌익 노동자 조직을 와해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주먹은 이제 한 시대의 숙명이자 권력의 가장 은밀한 칼날이 되었다. 붉은 적과의 최초의 조직저, 정치권과의 검은 계약이 잉크도 마르기 전 김두한은 자신이 서야 할 새로운 전장에 직면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 세계의 단순한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좌익 세력, 특히 전국적인 조직력을 가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의 거대한 파도가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이념이라는 불쏘시개를 등에 업고 노동자들의 분노와 서민들의 배고픔을 동력 삼아 거리와 공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명동의 어둠침침한 아지트. 김두한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의 주먹은 조선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다. 저들은 피로 칠해진 혁명을 외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굳건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땅을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이념 전쟁이다. 그들의 첫 격렬한 충돌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공장의 앞에서 벌어졌다. 좌익 청년들은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혁명가를 부르며 공장 점거를 시도했다. 그들의 눈빛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념적 희생을 영광으로 여기는 광기에 가까웠다. 김두한은 그들의 조직력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분했다. 이전의 싸움들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의 싸움은 체제와 체제의 충돌이었다. 그의 주먹은 이제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의지의 도구였다. 좌익 청년들의 돌격에 맞서 김두한은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 뛰어들었다. 그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우익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붉은 피를 흘렸다. 이 싸움은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었다. 좌익 세력은 김두한의 주먹 조직을 미제의 하수인, 반동의 테러리스트라 외치며 폭력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었고, 김두한 측은 그들의 폭력을 나라를 전복하려는 빨갱이들의 난동으로 규정하며 정당화했다. 폭력은 이제 거리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수많은 부상자와 체포자가 발생하며 싸움은 피로 얼룩진 채 끝났다. 김두한은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깊은 냉소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주먹이 결국 자신을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해 줄지, 아니면 영원히 정치 깡패라는 낙인을 찍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점점 더 깊고 검은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뿐이다. 붉은 광장의 심판, 공포의 그림자. 좌익 세력과의 첫 충돌 이후 김두한은 자신이 발을 디딘 정치판의 폭력성이 거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거리의 싸움은 주먹 대 주먹의 대결이었지만 정치적 폭력은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무엇보다 이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한히 정당화되었다. 그는 단순한 주먹이 아니라 이제 우익 진영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칼이었다. 김두한의 존재는 우익의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넘어 좌익의 핵심 활동을 파괴하고 공포를 심는 테러의 도구로 진화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좌익 계열의 총파업 현장. 거대한 노동자들의 물결이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할 때 김두한과 그의 조직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지도부를 급습하거나 주요 시설을 점거하려는 세력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물리적 승리 이상이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다. 좌익 세력은 김두한의 이름과 주먹을 반공 테러리스트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공포에 떨었다. 김두한은 자신의 폭력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념을 짓밟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권력의 명령과 나라를 지킨다는 대의명분 아래서 폭력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은 이미 스스로의 의지를 잃고 정치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린 후였다. 정치권은 김두한의 정치 깡패 활동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들의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외쳤지만 뒤로는 김두한의 폭력에 기대어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김두한은 자신이 피와 땀으로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정작 권력의 과실은 자신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양복 입은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밤, 김두한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던 공장이나 사무실 잔해를 홀로 찾아가곤 했다. 붉은 깃발 대신 피만 흥건했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낸 자유와 자신이 저지른 폭력 사이의 간극을 느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웅의 칭호가 아닌 정치 깡패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권력으로부터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냉정한 예감뿐이었다. 이 싸움은 그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그저 시대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비정한 칼날에 불과했다. 토사구팽의 그림자, 배신의 쓴맛. 권력의 필요에 의해 쓰였던 주먹은 권력의 안정이 찾아오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눈엣 가시로 변했다. 좌익 세력의 주요 거점이 김두한의 폭력으로 와해되고 우익 정권의 기반이 다져지자 그를 이용했던 양복 입은 이들은 태도를 싹 바꾸었다. 그들의 입에서 애국자라는 칭호는 사라지고 대신 법치 파괴자와 거리의 깡패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김두한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체포되었다.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배신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공적에 대해 일말의 인정도 없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권력을 위해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했으나 그 권력은 이제 그의 폭력 위에 깨끗한 척 올라서려 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한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고위 관리 출신의 검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두한 씨, 이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폭력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고, 정부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구시대의 잔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두한에게 결정적인 충격이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 싸웠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질서의 이름으로 자신이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권력의 위선에 대한 조롱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수많은 정적들이 법정에서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김두한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날선 비난 뒤에는 자신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려는 간교함이 숨어 있었다. 법정은 정의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들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무대였다.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된 김두한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몸을 누였다. 그는 폭력이 아닌 약속을 먹고 사는 괴물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력은 일시적인 힘일 뿐 영속적인 힘은 제도와 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권력의 언어에 있었다. 이 배신의 쓴맛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새로운 야망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만든 심장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 주먹을 제도라는 칼집에 숨긴 채 전쟁의 소용돌이 깡패의 애국과 잔호. 1950년 6월 새벽에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포성은 김두한의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다시 한번 정치 폭력의 늪으로 빠져들어야 할 숙명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풀려나 혼란 속에 숨어들 때 김두한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기했다. 전쟁은 이념의 대립을 가장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형태로 폭발시켰다. 후퇴하는 국군과 경찰 대신 김두한은 반공이라는 깃발 아래 무장단체들과 손을 잡았다. 그의 주먹은 이제 군수품 보급로 확보, 후방 치안 유지, 그리고 좌익 부역자 및 조직원 색출이라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활동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한때 토사구 팽당했던 그의 명분은 다시금 살아났다. 하지만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그의 폭력은 이전보다 훨씬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전시에는 법과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오직 생존과 복수의 논리만이 남았다. 그는 공산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동지들의 복수와 자신이 믿었던 반공 이념을 위해 주저없이 피를 뿌렸다. 수많은 사람이 김두한의 주먹과 그가 이끄는 조직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거나 사라졌다. 그의 주먹은 이제 정의의 심판자와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라는 모순된 두 얼굴을 갖게 되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전선이 고착화되었을 때 김두한은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에 직면했다. 그는 애국적인 공적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희생을 낳았다는 비판과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다. 권력은 언제나 승전의 미화만을 기억했지만 김두한은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핏자국까지 선명하게 기억해야만 했다. 잿더미가 된 도시 위로 이승만 정권은 독재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고 자유당의 부패는 더욱 극심해졌다. 김두한은 전쟁을 겪으며 권력의 생리와 부패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를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주먹의 힘을 이제 그가 혐오하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로 직접 가져가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전쟁의 소용돌이는 그를 짓밟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제도권 진입이라는 파격적인 야망을 심어준 가장 격렬한 시대적 배경이 되어주었다. 전쟁 후의 틈새, 제도권이라는 새로운 전자. 1953년 휴전의 정적이 한반도를 감쌌을 때 김두한은 전쟁이 남긴 잿더미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틈새를 발견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존 권력의 질서를 파괴했고 이는 그에게 기회였다. 그는 전쟁 영웅과 테러리스트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 인지도를 극대화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주먹질하는 구시대의 깡패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감옥에서 배운 제도권의 냉철한 힘은 그의 야망을 정치의 심장부로 이끌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심화되고 자유당의 부패가 극에 달하면서 민심은 부패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고 있었다. 김두한은 자신이 그 새로운 인물로 포장될 수 있음을 알았다. 출마를 결정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코웃음을 쳤다. 주먹이 법을 만들겠다는 건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지만 김두한은 그들의 비웃음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깡패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오히려 부패하지 않은 아웃사이더, 서민을 대변하는 거리의 영웅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로 역이용했다. 그가 유세장에 나타날 때마다 그를 기억하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열렬한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김두한이 양복 입은 위선자들보다 더 정직하게 자신들을 대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김두한의 선거운동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랐다. 돈과 조직을 앞세운 상대 후보들과 달리 그는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감과 거침없는 폭로로 승부를 걸었다. 그는 상대 후보의 비리나 부패를 거리의 언어로 직설적으로 폭로했고 이는 부패에 지친 대중에게 걷잡을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그의 연설은 논리가 아닌 감정선을 건드렸고 그의 주먹은 이제 투표용지라는 새로운 칼집 속에 숨겨져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 깡패 출신 후보가 기득권의 후보를 꺾는 파격적인 이변이 일어났다.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제도권의 염증을 느낀 대중이 주먹의 정예를 선택한 역사적인 반란이었다. 김두한은 마침내 푸른 제복을 입고 그가 가장 혐오했던 권력의 심장부, 국회의사당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국회라는 낯선 전장에서 주먹과 법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이방인이 되었다. 깡패의 푸른 제복, 여의도의 이방인. 마침내 김두한은 푸른 제복을 입고 국회의사당의 문을 열었다. 1954년 깡패 출신 국회의원의 등장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파격이었으며 수많은 언론과 기성 정치인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한몸에 받았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에게 종로 뒷골목보다 훨씬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겉으로는 고상한 법과 논리가 오가는 곳이었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이곳이야말로 거리의 주먹보다 더 교활하고 비열한 권력의 폭력이 춤추는 무대임을 간파했다. 그는 국회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다른 의원들은 그를 경멸했고 주먹으로 선거를 치른 야만인이라며 공공연히 조롱했다.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김두한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다. 자신의 주먹을 이용하고 버렸던 위선자들, 그리고 그 위선 뒤에 숨어 나라를 좀먹는 부패한 자유당 세력에게 복수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였다. 김두한의 의정활동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거리의 언어로 질문했고 격식 있는 토론 대신 직설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특히 예산심의나 부패 관련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기존 의원들이 장황한 논리와 자료 뒤에 숨어 부패를 합리화할 때 김두한은 핵심을 찌르는 거친 언어로 그들의 위선을 벗겨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깡패식 의정활동이었다. 회의장 안에서 법으로 막히면 그는 회의장 밖 복도나 대기실을 새로운 전장으로 삼았다. 부패한 법안을 막기 위해 그는 상대편 의원을 은밀히 불러내 그의 과거 약점이나 비리를 파헤치며 묵직한 침묵과 압력을 가했다. 주먹을 쓰지는 않았으나
그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물리적 위협이었다. 내가 주먹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안심하나? 이봐, 김 의원. 당신네들이 거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들의 뒤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법안 통과시키면 당신이 국회에서 앉아있을 자리는 없을 거야. 그의 압력은 주먹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일부 부패 법안은 그의 침묵의 위협 앞에서 좌절되었다. 김두한은 깨달았다. 양복 속의 정치 깡패가 겉으로만 고고한 척하는 제도권,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을.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정글의 논리를 국회 안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었다. 여의도의 주먹 구구단, 깡패식 로비와 압력.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김두한은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곳에서 새로운 권력의 문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장 안의 장황한 논쟁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함을 알았다. 진정한 권력은 의원회관의 은밀한 복도와 별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김두한은 바로 그 암묵적인 규칙에 가장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의 로비 방식은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었다. 부패한 법안을 막거나 서민을 위한 예산을 관철시켜야 할 때 김두한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은밀히 불러냈다. 그는 긴 연설 대신 한마디의 경고와 압도적인 침묵을 사용했다. 이봐, 김 의원. 당신이 이번에 농지개혁 법안, 자네가 뒤에서 맡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자네가 농지 투기로 쌓아올린 그 더러운 재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자네 손으로 이 법안 통과시켜.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과거가 아니라 자네의 미래가 종로 한복판에 나뒹굴게 될 거야. 김두한의 협상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여지도 없었다. 그는 상대의 숨겨진 비리를 꿰뚫어 보는 정확한 정보와 필요하다며 거리의 폭력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존재 자체의 위협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의 압력은 법률 논리를 초월했다. 의원들은 김두한에게 붙잡힐 때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위선으로 쌓은 모래성을 들킨 겁먹은 인간이 되었다. 제발, 김두한 의원, 이건 정치적인 문제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한 의원이 절규했지만 김두한은 싸늘하게 응수했다. 나에게는 정치적인 부패가 곧 개인의 범죄야. 내 주먹은 당신들이 만든 그 더러운 위선과 타협하지 않아. 지금 당장 찬성표를 철회하고 이 법안을 부결시켜. 그것이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결국 김두한의 복도의 논리는 국회 내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부결의 파동을 일으켰다. 자유당은 공식적인 투표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김두한이 이끌어낸 몇몇 핵심 법안의 부결은 그들의 독재 강화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국회의사당이라는 성역에서 정치 깡패의 폭력성을 이용하여 제도권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곧 독재 권력과의 최후의 대결을 재촉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다. 국회 속의 야만, 부패와의 정면 충돌. 국회의사당에 앉은 김두한은 자신이 마주한 권력의 부패가 거리의 조폭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교묘하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환멸을 느꼈다. 그가 이념을 위해 주먹을 휘두르던 시절, 적어도 그 폭력에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에워싼 자유당의 거대 권력은 민족과 법치라는 미명 아래 사리사욕과 독재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두한은 더 이상 깡패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는 여전히 거리의 야만적인 정의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특히 국고를 탕진하고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부패 법안이 논의될 때 그의 인내심은 한계를 맞았다. 그는 정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동료 의원들을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봐, 홍 의원,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그 예산안 말이야. 내가 종로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물어봤어.
그 돈이 정말 서민들 배를 채우는 돈인지, 아니면 당신 주머니를 채우는 돈인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해봐. 그의 거침없는 언어는 회의장의 품위를 해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의 질문은 부패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김두한이 주먹으로 축적한 정보력과 거리의 감각은 그를 제도권의 가장 강력한 내부 고발자로 만들었다. 그는 자유당의 은밀한 돈줄과 비리를 추적했고 회의장에서 그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의 위선을 벗겨냈다. 김두한의 존재는 자유당에게 끊임없는 두통거리였다. 그들은 김두한을 깡패 출신이라며 비하했지만 정작 김두한이 가질 정직한 폭력성은 그들의 위선적인 부패보다 대중에게 더 큰 설득력을 가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김두한을 정치 깡패로 이용했던 권력이 이제는 그의 정치적 폭력성에 의해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독재 정권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자유당은 4.45 입개헌과 같은 권력 연장 시도를 노골화했다. 김두한은 자신이 싸웠던 것이 결국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주먹의 야수가 다시 깨어나 제도권의 언어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위선을 향해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재의 그림자, 위선의 협공. 김두한이 국회 내에서 독재 정권의 부패를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자 자유당은 그를 단순한 정적이 아닌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의 깡패를 이용했던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김두한의 정치 깡패 이력을 대중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공격했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위선의 협공이었다. 자유당 소속의 엘리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정교한 논리와 법률 용어를 동원하여 김두한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로 몰아갔다. 그들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점잖은 언어로 김두한이 가진 모든 도덕적 권위를 짓밟으려 했다. 김두한 의원, 당신의 발언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먹으로 세운 왕국을 정당화하려는 폭력배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품위를 당신의 거친 언어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러한 공격 앞에서 김두한은 말로 싸우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느꼈다. 그가 거리에서 피를 묻히며 싸웠던 모든 폭력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방식이 제도라는 거대한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는 영원히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가 목격한 자유당의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 정권의 핵심이었다. 그는 예산안 심해, 특히 정부가 독재 유지를 위해 부정하게 책정한 비밀 자금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두한이 가진 깡패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이중성은 이때 가장 빛을 발했다. 그는 기성 정치인들이 놓치거나 알지 못했던 어둠의 경로를 통한 자금 흐름과 부패 고리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자유당은 비밀리에 그의 측근들을 매수하고 그의 과거 조직원들을 협박하며 김두한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김두한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한국 정치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김두한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독한 섬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폭력이 아닌 언어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이제 마지막 가장 파격적이고 비극적인 선언만이 남아 있었다. 복도의 논리, 주먹의 그림자, 협상. 국회 본회의장의 공식적인 논리나 법률적 토론은 김두한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진짜 싸움은 법을 만드는 의원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와 압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터득했다. 그의 사무실과 복도, 그리고 의원회관의 은밀한 휴게실은 이제 그의 비공식적인 협상장이 되었다. 자유당이 독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때
김두한은 해당 법안의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원들을 초대했다. 그들의 면전에서 김두한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주먹으로 거리를 지배하던 시절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김 의원, 당신이 이번에 농민들 땅 뺏어서 재벌에게 넘기는 그 법안에 찬성표 던지기로 했다면서. 나는 당신이 그 법안 통과시키면 종로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농민들 앞에 당신의 진짜 과거와 당신이 숨겨놓은 검은 돈을 낱낱이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김두한의 협상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여지도 없었다. 그는 상대의 숨겨진 비리를 꿰뚫어 보는 정확한 정보와 필요하다며 거리의 폭력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존재 자체의 위협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의 압력은 법률 논리를 초월했다. 의원들은 김두한에게 붙잡힐 때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위선으로 쌓은 모래성을 들킨 겁먹은 인간이 되었다. 제발 김두한 의원, 이건 정치적인 문제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한 의원이 절규했지만 김두한은 싸늘하게 응수했다. 나에게는 정치적인 부패가 곧 개인의 범죄야. 내 주먹은 당신들이 만든 그 더러운 위선과 타협하지 않아. 지금 당장 찬성표를 철회하고 이 법안을 부결시켜. 그것이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결국 김두한의 복도의 논리는 국회 내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부결의 파동을 일으켰다. 자유당은 공식적인 투표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김두한이 이끌어낸 몇몇 핵심 법안의 부결은 그들의 독재 강화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국회의사당이라는 성역에서 정치 깡패의 폭력성을 이용하여 제도권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곧 독재 권력과의 최후의 대결을 재촉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다. 제도권의 위선 거울에 비친 야수. 김두한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유당이 구현하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폭력이었다. 거리의 깡패는 주먹이라는 솔직한 무기를 사용했지만 제도권의 깡패들은 법과 논리라는 고상한 가면 뒤에서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폭력은 피를 흘리지 않았으나 수많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 잡는 폭력이었다. 자유당은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패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 김두한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수십 년간 거리에서 익힌 생존 감각과 의리라는 원초적인 기준을 들이밀며 그들의 도덕성을 시험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당신들 사택 증축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는 데 쓰일 돈이 아닌가? 서민들은 보리죽도 못 먹고 있는데 당신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뒤흔들었고 그의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부패 의원들은 그의 과거를 들먹이며 반격했다. 깡패가 할 말은 아니다. 폭력배는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럴 때마다 김두한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맞아. 나는 깡패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처럼 위선 떨지는 않아. 내 주먹은 솔직하게 피를 흘렸지만 당신들의 손은 피를 묻히지 않고 국민의 피를 빨고 있지.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더러운 깡패야. 다만 양복을 입었을 뿐이지. 이 대목은 그가 정치 깡패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정당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야만적인 폭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제도권의 위선적인 폭력성이 그보다 훨씬 사악함을 폭로했다. 그는 국회의사당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이 외부에 있는 좌익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부패한 기득권이었음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의 고독한 싸움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자유당은 조직적으로 김두한을 고립시키고 그가 발의한 모든 법안을 폐기시켰다. 법과 제도가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김두한은 이제 법의 언어로는 이 위선의 벽을 부술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제도권에 의해 억눌렸던 주먹의 원초적인 정예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력의 최후 선언 한계에 닿아 김두한의 고독한 투쟁이 계속될수록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국회에서 정치 깡패라는 낙인을 안고 싸웠지만 정작 그를 짓누르는 자유당의 폭력은 법이라는 가장 고상한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폭력이었다. 그들의 독재 강화 시도와 부패는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조작하는 교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김두한이 가진 언어의 무기로는 더 이상 그 벽을 뚫을 수 없었다. 내부 고발, 폭로, 복도에서의 압력 등 모든 비공식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음에도 1950년대 후반 자유당의 독재는 더욱 굳건해져 갔다. 그는 국회라는 제도권이 스스로의 위선을 정화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절감했다. 그의 눈에는 양복을 입은 의원들이 아닌 부패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괴물들만 보였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거리의 야수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주먹을 봉인하고 양복을 입은 채 법을 따르려 했지만 이 상황이야말로 주먹의 원초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시대적 비명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이 위선을 깨뜨릴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의 행동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인간의 본능적인 저항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김두한은 최후의 파격적인 행동을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정치 깡패가 제도권에 던지는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선언이어야 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무기를 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그 무기는 권력의 더러운 본질을 상징하며 그들의 위선을 가장 노골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 1958년 4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의 강행 처리가 목전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자유당 의원들이 독재 유지를 위한 부당한 예산을 강해 통과시키기 위해 기립하는 위선적인 광경 앞에서 김두한의 이성은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시대를 향한 격렬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그의 주먹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최후의 무기가 이제 제도권의 위선을 향해 발사될 참이었다. 이 순간 정치 깡패 김두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정치라는 거대한 위선에 맞서는 최후의 폭력을 선언했다. 국회의사당의 오물투척 최후의 폭력 선언. 1958년 4월 국회 본회의장은 독재 정권의 오만함과 부패한 자유당의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독재 유지를 위한 부당한 예산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자유당 의원들은 압도적인 다수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하게 기립했다. 김두한이 가진 모든 합법적인 수단은 이미 고갈된 뒤였다. 바로 그때 국회의사당의 격식을 깨고 김두한이 섬광처럼 중앙 단상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신문지에 쌓인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광기가 아닌 시대적 절망과 비장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양복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깡패의 본성이 마침내 제도권의 심장부를 향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김두한은 꾸러미를 펼쳐들었고 그 안에서 나온 오물똥을 자유당 의원들이 앉은 의석과 예산안이 놓인 단상을 향해 힘껏 투척했다. 오물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깨끗해야 할 국회의사당은 가장 천하고 더러운 물질로 뒤덮였고 좌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더러운 예산안은 이것으로 씻어라. 김두한의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깡패가 제도권의 위선에 던진 최후의 비극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독재 정권과 자유당의 부패가 바로 이 오물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고발했다. 그가 선택한 폭력은 가장 야만적이었으나 그 메시지는 가장 명확하고 통렬했다.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끌려나가는 김두한의 눈빛에는 체념 대신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마침내 폭발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차가운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향했지만 이번의 투옥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깡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제도권의 균열을 낸 역사적 상징 행위였다. 역사의 심판, 전국을 뒤흔든 충격. 국회의사당에 오물이 투척된 직후 소동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온통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도화선이었다. 대중의 반응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라는 세 가지 감정이 뒤섞인 복합체였다. 기득권층과 지식인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 민주주의의 수치라며 김두한을 맹렬히 비난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들, 거리의 상인, 노동자, 농민들은 달랐다. 그들은 김두한의 행동에서 자신들의 대변자가 마침내 목소리를 넘어 폭발적인 행동으로 부패한 권력에 맞섰다는 희열을 느꼈다. 저 양반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니, 우리가 해줄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해냈어. 종로의 한 시장 상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민들은 김두한이 투척한 오물이 부패한 정치인들의 더러운 영혼과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자유당과 독재 정권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김두한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수감되었고 그를 향한 비난과 법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검찰은 김두한을 국가원로 모독 및 국회 모독죄 등 가능한 모든 죄목으로 기소하며 그의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끊어놓으려 했다. 이때 김두한은 감옥에서 오히려 역설적인 평안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위선의 옷을 입고 합법적으로 싸우려 했을 때보다 깡패의 본성을 드러낸 최후의 폭력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았다. 그가 뿌린 오물은 잠시 동안이지만 독재 권력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데 성공했다. 법정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검찰과 자유당은 김두한을 구시대의 깡패로 낙인 찍으려 했지만 김두한은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돈을 도둑질하고 법을 짓밟는 위선자들의 면상에 진실을 뿌렸다. 당신들이 나를 깡패라고 비난하지만 당신들은 국민의 희망을 강탈하는 더 악랄한 깡패들이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벽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고 국민들은 이 법정 싸움을 독재 권력과 양심의 투쟁으로 인식했다. 김두한은 감옥에 gat혔지만 그의 오물의 선언은 이미 전 국민의 가슴속에 깊은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철창 속의 승리, 깡패의 마지막 성찰. 오물투척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다시 철창 신세가 된 김두한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역설적으로 평온했다. 감옥은 이제 그에게 권력의 부패가 만든 가장 정직한 결말이자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성소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싸웠던 모든 폭력, 정치 깡패로서의 삶 전체가 결국 무엇을 의미했는지 되돌아보았다. 법정에서는 자유당과 검찰이 그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그를 깡패로 낙인 찍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려 했지만 김두한은 더 이상 그들의 언어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시도가 자신들의 부패를 덮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임을 알고 있었다. 감방 안에서 김두한은 깨달았다. 자신이 거리에 주먹으로 싸울 때는 정직했고 정치인으로 싸울 때는 위선적이었으며 마지막에 깡패의 가장 원초적인 폭력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음을.
그의 오물투척은 단순한 분노 폭발이 아니라 제도권의 언어와 법률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었던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대변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였다. 그는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결국 국민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독재를 강화하려 했던 모습을 회상했다. 자신이 청년 시절 이념을 위해 피를 흘렸던 그 대의 명분이 결국 부패한 소수, 권력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비애감이 그를 덮쳤다. 나는 깡패다. 하지만 너희는 도둑놈이다. 이 간결한 분노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다. 김두한은 감옥 속에서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밖의 소식들을 접했다. 오물투척 사건 이후 자유당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공공연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독재에 대한 반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불씨를 당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육체는 철창에 갇혔지만 그의 오물의 선언은 전국에 퍼져 정치적 자유를 외치는 새로운 목소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깡패 출신 국회의원이 제도권에 맞서 거둔 가장 고독하고 비장한 승리였다. 그는 이제 시대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이 걸었던 모순된 삶의 궤적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시대의 심판, 4월 혁명과 구시대의 잔재. 김두한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오물을 던져 폭로했던 독재 정권의 부패와 위선은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로 터져나왔다. 1960년 4월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거대한 물결이 거리를 휩쓸었고 이승만 정권은 결국 몰락했다. 4.19 혁명이었다. 자유당 독재가 무너지자 김두한이 쌓아왔던 정치 깡패의 시대 역시 종말을 고했다. 그가 한때 충성을 바쳤고 나중에는 저항했던 모든 권력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혁명으로 인해 풀려난 김두한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의 주먹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고 혁명의 열기 속에서 그는 정치적 폭력의 상징으로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잔재로 낙인 찍혔다. 혁명 이후 들어선 과도 정부는 사회 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깡패 소탕이었다. 김두한은 다시 한번 체포 위기에 몰렸다.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섰던 저항자로서의 명분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정치 깡패 출신이라는 꼬리표만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던 권력이 무너지자 그 권력의 더러운 역사를 홀로 짊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정치 깡패라는 그의 삶은 결국 시대의 필요에 의해 태어났다가 시대의 변화에 의해 버려지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권력의 부패에 맞섰지만 그가 사용했던 수단 폭력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김두한은 숨어 지내는 동안 자신이 투쟁했던 의미를 되돌아보았다. 자신이 투쟁했던 자유는 결국 그를 정치적 폭력배로 만들었으며 그가 벗어나려 했던 거리의 폭력은 결국 제도권의 심장부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재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의 주먹은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영광과 치욕, 애국과 폭력이라는 모순된 기록을 아는 채 새로운 시대의 그림자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갔다. 고독한 그림자, 시대의 낙인. 4.19 혁명 이후 김두한은 혼란스러운 과도기 속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가 한때 싸웠던 자유당 독재 정권은 무너졌으나 그를 이용했던 모든 정치적 배경과 기반 역시 함께 사라졌다. 새로운 정권과 혁명의 주체들은 김두한을 구시대 정치, 폭력의 상징, 깡패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낙인으로 규정하며 청산 대상으로 몰아갔다. 그의 투쟁은 애국으로 포장될 수도 혹은 폭력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김두한이 가진 모순적인 영웅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두한의 오물투척 사건이 독재 정권의 위선을 벗겨낸 결정타였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그의 폭력적인 수단만을 부각시켰다. 김두한은 서울의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지내며 시대의 싸늘한 심판을 견뎌야 했다. 그는 재차 체포될 위기에 처했고 그가 한때 호령했던 거리와 조직은 이미 새로운 세력의 소나기에 넘어간 뒤였다. 정치 깡패라는 그의 삶은 결국 시대가 만든 비극적인 역할극이었음을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했다.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애국자였으나 시대가 안정되자 그는 폭력배라는 잔재로 폐기된 것이다. 그는 창밖으로 급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학생들이 외치는 민주주의와 정의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자신이 피를 묻히며 싸워왔던 정치적 권력, 다툼의 씨앗이 여전히 숨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김두한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뿐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흥했지만 결국 주먹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그의 삶은 폭력으로 태어나 폭력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제도와 이념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한 한 인간의 고독한 기록이었다. 그는 영웅이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범죄자로 치부되기에도 그의 삶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했다. 이제 그는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모순된 길을 조용히 성찰하며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했다. 씁쓸한 회한,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 1960년대 초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혼란이 재차 정리되는 과정에서 김두한은 정치적 폭력배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은둔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왕이 아니었으며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힘을 잃었다. 그의 삶은 오직 과거의 영광과 폭력이 뒤섞인 회한으로 가득 찬 고독이었다. 말년의 김두한은 종종 자신이 한때 호령했던 종로 거리를 몰래 찾아가곤 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그는 청년 시절의 뜨거운 주먹과 해방 후 이념을 위해 피를 흘렸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강렬하고 생생했으나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을 동반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과연 자신이 애국과 민족을 위해 행동했다고 믿었던 모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권력자들의 가장 더러운 욕망을 대행하는 도구였을 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한때 그에게 열광했던 대중들은 이제 그를 잊거나 혹은 구시대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그의 파격적인 국회 오물투척 사건은 한때 혁명의 불씨가 되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기이하고 폭력적인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제도권의 위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부패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김두한은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웠던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서 무의미해졌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삶은 정치 깡패라는 단 하나의 아이러니한 이름으로 요약되었다. 그는 자신이 깡패였기에 권력과 부패에 맞설 수 있었으나 또한 깡패였기에 제도권 속에서 영원히 순수함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는 그의 남은 생을 짓눌렀고 그는 고독과 회한 속에서 자신의 종말을 기다렸다. 주먹의 시대가 남긴 것. 1972년 김두한은 뇌일혈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둠의 영웅이 마침내 그림자 속으로 소멸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을 덮었던 영광과 치욕, 찬사와 비난은 잠시 멈추고 오직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한 인간의 고독하고 비극적인 최후만이 남았다. 장례식은 화려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었지만 수많은 서민들과 그를 기억하는 구시대의 동지들이 찾아와 그의 복잡했던 삶의 경위를 표했다. 김두한의 삶은 해방 이후 한국사의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시대를 그대로 관통한 역사 그 자체였다.
그는 거리의 협객으로서 폭력을 정직하게 사용했고 정치 깡패로서 권력의 가장 더러운 신부를 대변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제도권의 위선에 가장 파격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다. 그의 모든 행위는 폭력과 애국, 그리고 정의와 위선이라는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거대한 모순이었다. 이 소설은 김두한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마주했던 권력의 본질을 되묻고자 했다. 법과 제도라는 깨끗한 가면 뒤에서 자행되는 위선적인 폭력이 과연 거리의 주먹이 휘두르는 솔직한 폭력보다 더 정의로운가에 대한 통렬한 질문이었다. 김두한이 국회의사당에 던진 오물은 그의 정치 깡패 경력의 오점이 아니라 제도권의 부패에 대항하는 야만적인 양심이 터뜨린 최후의 절규였다. 그의 무덤 위로 흙이 덮이고 시간이 흐를지라도 그가 던진 오물의 메시지와 그의 주먹이 외쳤던 정의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두한이 남긴 유산은 그를 정치 깡패로 낙인 찍는 동시에 그를 가장 용감한 저항자로 기억하는 시대의 모순이었다. 주먹이 지배한 국회의사당이라는 아이러니한 기록은 결국 독자들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한 시대를 마무리한다.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